휘황찬란한 등불이 기생집을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풍악이 울려 퍼지고 취기에 오른 한 사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은 붉은 비단 치마를 살랑이며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를 읊조리며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술에 만신창이가 되어 비틀거리며 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진파,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진기사의 외아들로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방탕하고 오로지 여색을 밝히는 생활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진팔은 왼쪽과 오른쪽에 앉은 기생들의 어깨를 감싸며 시끄럽게 웃었습니다. 은근슬쩍 나쁜 손이 기생들의 그곳으로 슬며시 들어가기도 했죠. 손을 넣어 손가락 끝으로 기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살짝 만지며 진팔은 낄낄거렸다. 은 조선 최고 거상의 아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죠. 앞에는 값비싼 술과 안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연신 환하게 웃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진팔은 술잔을 높이 들고 기생들에게 연신 돈을 쥐어주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생들은 손끝으로 비단 옷자락을 매만지며 고운 손짓을 했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의 기분을 돋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은근한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렇게 돈을 흩뿌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겠나. 진기사 어른은 조선 최고의 상인이었는데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기생들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더욱 요란한 웃음과 아양을 떨었습니다. 진팔은 기생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서 더욱 취기에 젖어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미 정신은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팔은 결국 술의 취기에 탁상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의 한쪽 손은 비단 방석 위로 축 늘어졌고 다른 손에는 아직도 술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생 한 명이 살짝 잔을 빼앗아 내려놓았지만 진팔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낮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한숨을 쉬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진팔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기생 하나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슬며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치켜세우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재산이 많으니 좋죠. 우리가 재미나게 놀아주면 그만 있잖아요. 기생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이 넘치는 돈을 쥐어줄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런 웃음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진기사 어른이 살아계셨다면 기절하셨겠네요. 흥청망청 돈을 흩뿌리는 그를 비웃던 말들이 자연스레 그의 아버지 진사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진기사 어른은 말이에요. 청나라를 직접 다니며 물건을 떼어 오셨잖아요. 바다를 건너며 목숨을 걸고 장사하셨다. 그요. 또 엄청 성실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으니 누군가가 피식 웃으며 진팔의 흐트러진 옷깃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힘들게 일어놓은 걸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다니 한심하기도 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다 얼마 못 가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겠죠. 조선 최고의 상인, 사람들은 진기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기사는 장사 수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청나라에서 희귀한 물건을 떼어와 조선에 팔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단 한 번도 서둘러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했으며 이 때문에 평민들뿐만 아니라 양반과 관리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먼 지방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바빠도 모든 손님을 중히 여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장사를 했으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상대가 천민이든 양반이든 차별 없이 손님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진기사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과 재산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는 늘 직접 발로 뛰며 장사를 했습니다. 청나라까지도 바다가 성난 날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청나라까지 두려워하는 길도 주저없이 나섰고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철저한 태도 덕분에 그의 이름은 조선 전역에 퍼졌고 거래처들은 앞다투어 그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렇게 혹사당한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점점 기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오던 배 안에서 기침을 하자 피가 나왔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조금 쉬고 다시 일어나 가게로 나갔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서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가게에 나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버렸고 사흘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조선 곳곳에서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민들은 그를 진심으로 슬퍼했고 관리들조차 그의 죽음을 애석해했습니다. 그의 가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 진팔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신뢰와 성실함이었지만 진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사람이었기에 병석에 누워만 있는 것이 더 힘겨운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차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기사는 생을 떠나기 전 아들 진팔을 불러 앉히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팔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병색이 짙어진 아버지가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진팔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진기사는 입술을 겨우 떼어내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팔아. 진팔은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쇠약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뿐인 나의 아들, 너의 것이다. 너도 이제 엄연히 조선의 사내로서 살아갈 날이 많으니 현명하게 이 못난 아비가 남긴 것들을 잘 사용해 주길 바란다. 기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란 내가 쓰기 나름이다. 다른 곳에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너의 목을 조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 낭비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힘이 약해졌지만 말 하나하나는 여전히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팔은 두 손을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바다를 건너지 말 거라. 그 순간 진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말라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진기사는 늘 청나라까지 오가며 장사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모두 그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왜 바다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진기사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진팔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을 장사하며 물건을 나르고 거래를 해온 손이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이제는 힘이 빠져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 끝은 불행뿐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을 탐하지 마라. 진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 말 꼭 새겨들어라. 그의 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진팔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진기사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오래도록 묵묵히 걸어온 상인의 삶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진사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조문을 했으며 조선의 관료들도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상업적 업적을 기리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진기사가 남긴 상점들은 여전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유산을 이어받은 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아 진은 이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그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손을 뻗으면 어디서든 금과 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술을 가져오라. 진팔은 손을 흔들며 술을 시켰습니다. 값비싼 중국 술이 연거푸 그의 앞에 놓였고 안주로는 희귀한 해산물과 고기 요리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기생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정도 술과 음식으로는 부족하군. 더 특별한 것은 없느냐. 그의 말에 기생들은 재빨리 움직였고 한층 더 화려한 술상과 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정성껏 춤을 추던 기생들의 눈빛은 이미 그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그가 내놓는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 늘 그가 최고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뿌리는 돈이 상인 한 달치 벌이와 맞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은 기분이 좋으면 기생들에게 놀이개며 비단을 마구 쥐어주었고 종업원들에게도 돈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오시면 이 집이 환해집니다. 기생들은 입에 발린 말을 하며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얕은 조소와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팔은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들뜬 얼굴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과 부서진 술잔 조각들, 흘러넘치는 음식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에서 무너지는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진은 기생집을 드나들면서도 여느 기생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흩뿌리며 술을 마시고 떠들고 밤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집에 있는 화란이라는 여인은 예외였습니다. 화란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선,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릿결, 그리고 나긋한 목소리까지 겸비했고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단숨에 바뀔 정도였습니다. 진은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여자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란을 더욱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화란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가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곤 했죠. 매일 그녀를 찾아가 돈을 주면서 따로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차지하고 싶었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화란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팔이 마치 물이 새는 독처럼 돈을 흘리자 그녀도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이 비단치마 참 곱지 않소. 내게 어울린다면 도련님께서 주시겠죠. 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욕망에 사로잡히다 못해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화란은 달콤한 말들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진팔이 기생집을 드나든 지도 어느덧 2년, 그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씀씀이에 비해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은 화란에게 비단옷을 선물하려 했지만 예전처럼 선뜻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집안 물건을 팔아 마련한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화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껏 금처럼 쏟아지던 돈이 겨우 멎은 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란이 진팔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았고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찾으러 와도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던 날 화란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진팔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여전히 너를 아끼는데. 더 이상 저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님은, 아니, 당신은 빈털터리가 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나 같은 미인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내를 왜 만나겠습니까? 화란의 말은 매정했습니다. 진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화란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 하나 없는 냉담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팔은 텅 빈 주머니를 쥐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호화로운 술상을 차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 해진 도포를 걸친 채 어두운 눈빛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쫓겨났고 그를 반기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을 헛되이 써버린 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란이 나쁜 계집 같은 이라고 돈은 없어 기생집에 가지 못하고 집 대청마루에 누워 화란을 욕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이 있는가? 낯선 목소리에 진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모를 지녔고 옷에서 짠내가 밀려오는 것이 바다를 오가는 상인 같았죠. 진은 찌푸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요? 상인으로 보이는 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바다를 오가며 자주 마주쳤던 분이라네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말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네. 진팔, 너는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팔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산이라 이미 내가 다 물려받았어. 그러나 상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구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게 있으시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진기사 어른께서 생전에 바다를 건너며 한 섬을 발견하셨다. 외딴 곳에 있는 섬이지만 육지처럼 아주 비옥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흉년이 와도 오지 않는 아주 탁월한 땅이었고 그곳은 모두 진기사 어른의 소유였다. 그곳은 아주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땅이지. 그리고 어른께서 그곳에 큰 재산을 묻어두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팔의 눈이 커졌습니다. 섬에 재산을 묻어두셨다고? 그렇다. 어른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살짝 들려줬는데 그 섬이 진어의 소유인이 돌아가셨으면 진파이트 클럽, 아니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너만 괜찮다면 섬을 찾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싶은데. 진팔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돈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마지막까지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팔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저 섬에 가기만 하면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여자들도 그리고 화란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좋소. 당장 그 섬으로 나를 데려가시오. 이틀 뒤 진팔은 상인이라고 했던 작자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넓은 바다 위로 배가 나아가자 그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절대 바다를 건너지 말라고 했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신일 뿐이야. 아버지도 바다를 건너 장사를 하셨잖아. 그러나 배가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그는 금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배가 기울어질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난생 처음 배를 타는 것이었는데 배를 타면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진팔은 난간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멀미가 이렇게까지 괴로운 것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이 다가와 진팔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내라도 배를 안 타봤으면 이렇게 힘들어하기 마련이지. 진팔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먹어보게나.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건초가 있대. 배멀미를 할 때 씹으면 그래도 괜찮아질 게야. 진팔은 건초를 주머니에 넣고 고민했습니다. 사내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멀미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는 결국 건초 몇 개를 꺼내 집고 서둘러 입에 넣었습니다. 건초의 거친 식감이 입안에서 뻑뻑하게 씹혔고 이상하게도 씹을수록 몸이 나른해졌다. 흐릿해지고 팔과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멍해지더니 눈이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파이트 클럽. 그는 진팔의 팔을 잡아 바닥에 질질 끌었습니다. 배가 섬에 닿자 기다리고 있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응칠. 이곳에서 노예 장사를 하며 인신매매를 통해 수많은 조선 남녀를 노예로 사들인 자였습니다. 장응칠은 쓰러진 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죽은 그 사내 놈보다 훨씬 건장한 사내를 데려왔어. 이를 듣던 상인은 반도의 도련님이었습니다지. 예비가 남긴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니 바보처럼 바로 따라오더군요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응칠은 가볍게 웃으며 진의 팔목을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힘도 세 보이네. 일을 시키면 아주 잘하겠어. 며칠 전에 죽은 그놈은 참 약해 빠졌어 말이야. 애는 하나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마음에 드는구만. 값을 잘 쳐주겠다. 고맙습니다. 나리. 상인은 장응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응칠은 데리고 있는 연호비를 불러 세웠다. 묶어놔라. 진팔은 그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팔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쳤고 양발이 거친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등에 닿았고 주변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때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두꺼운 가죽 채찍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피가 마른 듯한 철제 곤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신가? 낯선 남자의 말에 진팔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내 손발을 묶어 놓은 거냐? 그러나 남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정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모양이군. 진은 허둥지둥 숨을 치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장난이지. 상인들이 나를 아버지의 섬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어.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 남자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곤봉을 바닥에 내려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노비가 말이 많네. 그 말이 떨어지자 진팔은 눈을 크게 뜨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밧줄이 조여오면서 손목이 아프도록 파고들었습니다. 뭐라고? 노비라고 했다. 남자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데려온 상인이 진짜 내 예비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놈은 돈을 준다고 하면 사람도 데려오는 작자야. 어리석기는. 진팔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진기사의 아들이다. 조선 최고의 거상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남자는 진팔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 찬란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널 구해줄 것 같으냐? 진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섬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진팔은 땀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뭘 하라는 거지? 남자는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넓은 밭이 보였습니다. 이 섬에서 내 말을 들으며 일하면 된다. 어차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육지에서 몰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는 허리춤에서 채찍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 싫다면 너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다. 진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이글거렸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진팔은 험한 밭으로 끌려와 삽을 쥐었습니다. 거친 흙은 잘 갈리지 않았고 손에 쥔 삽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돈을 쥐고만 살아온 그에게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생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 삽을 내려 찍을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가 쉬려 할 때마다 감시하는 자들의 매서운 눈빛이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입니다. 서서히 적응하면 괜찮으실 겁니다. 진팔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순이라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힘이 드는지 땀이 송글송글 이마와 쇄골에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처지가 처지인지라 옷이 헝클어지고 남루해 보이긴 했으나 진팔은 속으로 어찌 이런 절세미인이 이런 곳에 끌려왔는지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순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인들과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어찌 이런 섬에 갇혀 있단 말이요. 진팔은 그 말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순희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하는 자들이 가까이 없자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장응칠이라는 자는 갈 곳 없는 여인들과 빚을 진 여인들의 약점을 잡아 노비로 사들인 자입니다. 여기엔 저처럼 속아서 끌려온 조선 여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곳은 노비섬입니다. 진팔은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비섬, 순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자가 어떤 자이길래 이런 섬에 있는 것이요? 저 사람은 옛날에 한양에서 활동했던 부패관리였다 합니다. 못된 탐욕으로 등쳐 먹다가 걸려 관직을 잃은 자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육지에 살고 있고 부패관리라 토지를 구하기 힘들어 이 섬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응칠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긴 외딴 섬이라 조선 관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진팔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여기서 저희는 농작물을 만들거나 누에실로 배를 짜는 일을 합니다. 그것들을 장응칠이 고름에 한 번씩 섬을 방문해 육지로 팔아 넘깁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여인들은 저자의 몸종입니다. 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게 가족들을 볼모로 잡습니다. 명령을 거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인맥을 동원해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진팔은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예 도망갈 수가 없다는 말이요. 순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배가 없습니다. 저자가 섬에 왔을 때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해도 배가 묶여 있고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 구멍에 넣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진팔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열쇠 구멍이야.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곤란하게 되려. 그나저나 사내는 왜 필요하오? 섬 외곽에 사내를 시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본래 한양의 부호들이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섬에 그런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집을 짓겠다고 사내를 한 명씩 사들여 일을 시켰습니다. 서너 명의 사내가 거쳐갔는데 혹사를 당하다가 불구가 되거나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진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아 협박한다. 참으로 질 나쁜 인간이요. 그쪽도 한양에 가족이 있어. 진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리 아리따운 처자가 어찌 그리 하단 말이요. 내게 보인 태도를 보면 딱 봐도 심성이 착한 여인 같은데 나야 아비 재산을 모두 탕진한 못된 자식이라 천벌을 받는 거라 쳐도 그대처럼 착한 여인이 이런 곳에 있는 건 참 불합리한 것 같소. 순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련님도 충분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구려. 순희의 말대로 장응칠은 곧바로 진팔을 불러 짓다만 집을 짓는 일을 시켰습니다.
밥은 콩알만큼 주면서 시키는 일은 너무 고됐어요. 커다란 돌을 옮기고 흙을 퍼다 날라 집을 짓는데 아무리 건장한 사내라고 할지라도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고한 사내를 데려다 고문을 해주기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무조건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지는 섬에 갇힌 시간 동안 계속 열쇠를 탈취해 배를 타고 도망갈 궁리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진팔은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고 땅바닥에 허름한 이부자리를 덮고 누웠지만 신세 한탄보다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응칠은 노비들을 한 곳에 모아 잠을 자게 했습니다. 남녀가 섞여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죠. 사내 하나 때문에 여노비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도 본인 찾으라. 나쁠 것이 없다는 악랄한 생각의 계획이었습니다. 차디찬 땅바닥에 허름한 이부자리였지만 피곤에 찢은 연인은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팔만큼은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마저 잠이 안 드십니까? 눈을 떠 한숨을 픽픽 내쉬는 진팔을 보며 순이가 돌아누워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 햇빛에 그을리고 손은 부르텄지만 어찌나 아리따운지 지는 순간 순이의 얼굴을 보며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기도 했죠. 아니요, 피곤할 텐데 얼른 침소에 드시오. 얼른 맘 편히 주무셔야 저도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긋나긋한 순이의 말에 진팔은 순이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진팔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진은 다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순이도 진팔을 뒤따라 나갔죠. 손을 집어넣어 확인하니 배에 탔던 상인이 그에게 준 건초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진팔은 건초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초를 이용해 장응치를 무력화할 수만 있다면 열쇠를 빼앗아 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련님? 내가 이곳에 올 때 이걸 먹고 정신을 잃었었고 장응칠 저자에게 이걸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 그자는 온갖 탐욕이 정말 심합니다. 가령 노비들이 몰래 옥수수를 수확해 먹고 있으면 마치 자기 것이 빼앗긴 것처럼 화를 내며 뺏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배가 부를 때도요. 무조건 자기 손에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진팔은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러 이 건초를 먹는 척하면 순희는 미간을 좁히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분명 뺏어 먹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응칠이 섬을 찾았을 때 진팔과 순이는 노비들과 함께 옥수수밭 한쪽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땀에 젖은 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진팔은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손에 쥔 건초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참 별미로군. 순이도 분위기를 맞추며 씹는 신호를 했습니다. 이걸 말려두니까 꽤 괜찮은 맛이 나요. 다른 노비들도 분위기를 맞춰 함께 씹는 척했습니다. 작은 웃음이 오갔고 일부러 건초를 서로 나눠 가지며 맛을 음미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장응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번뜩이며 노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진팔의 손에 쥔 건초로 향했습니다. 뭐야, 그거? 순희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당에서 자란 나무를 말려 먹고 있었어요. 맛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응칠은 순희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놈들이 어디 가서 내 허락도 없이 뭘 따먹어.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순희 손에 있는 건초를 낚아챘습니다. 이 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당장 가져와라. 순희와 진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장응칠은 거칠게 건초를 집어들고 코앞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거야?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비들을 둘러보더니 건초를 한 움큼 집어들고 배 털어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거친 소리와 함께 건초가 그의 입안에서 으깨졌습니다.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응칠은 씹던 입을 멈추고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장응칠의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진팔과 순희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밭 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응칠의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자 진팔은 재빨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서 이놈의 옷을 뒤져라. 순희와 다른 노비들도 서둘러 장응칠의 몸을 뒤졌습니다. 거친 천으로 만든 겉옷 사이를 헤집으며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손에 잡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팔은 열쇠를 움켜쥐고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모두 나를 따라와. 노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은 밭을 가로질러 해안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저 멀리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다. 저 배만 타면 된다.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진팔은 열쇠를 들고 뛰어가 굳게 잠긴 밧줄과 문을 차례로 풀어냈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며 움직였고 마침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올라타라. 노비들은 앞다투어 몸을 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배에 오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순희가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자 진팔은 힘껏 닻을 끌어올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밀려나가며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응칠의 정신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장응칠은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목청껏 노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허공의 메아리만 들릴 뿐 아무도 없었죠. 이놈들 어디 갔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급히 해안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바닷가뿐이었고 그가 타고 다니던 배는 사라지고 없었으며 출렁이는 파도만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모래밭을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어디 있는 거냐? 돌아와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배는 파도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진팔 일행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몇몇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팔은 조선 땅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던 섬을 벗어나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렇게 배는 조선 해안에 닿았고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들은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찾아 떠났고 어떤 이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희는 한 발짝도 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은 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덕분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리석은 탐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은 조용히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살겠어. 나도 가족이 없는 처지인지라. 유순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물쓰듯 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흥청망청 쓰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정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장사를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허황된 꿈을 꾸며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와 같은 정직한 상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 기사가 남긴 유산은 한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이와 함께, 그리고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